안녕하세요.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틈틈이입니다. 오늘은 원메인 홀딩스 잉크 OMF 이 기업 하나만 제대로 파헤쳐 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은행에서 대출을 번번이 거절당하는 그 이른바 저신용자나 신용불량자들에게만 집중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회사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네, 아주 리스크가 커 보이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떼이는 돈이 너무 많아서 금방 파산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는 놀랍게도 2025 회계연도 순이익을 전년 대비 무려 54%나 폭등시켰습니다. 와, 54%요? 엄청난 수치죠. 네, 진짜 대박인 거죠. 게다가 현재 주주들에게 6에서 7%대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배당금까지 뿌리고 있거든요. 도대체 이 미국 금융 소외계층의 지갑을 상대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이게 숫자로만 보면 이보다 완벽할 수가 없거든요.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EPS가 6.56달러로 54% 이상 급성장했고 자본 창출력도 33%나 늘어났어요. 네, 지표만 보면 정말 훌륭하네요.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심층 분석에서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막 쓸어 담고 있는데 왜 최근 주가는 12% 가까이 급락하는 구간을 겪었을까요? 아, 12%나요? 꽤 크게 빠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뉴욕주 검찰총장을 비롯한 13개 주가 제기한 대규모 집단 소송도 있고요. 또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극명하게 엇갈린 평가, 그리고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터져나오는 실제 고객들의 피로감까지. 그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배당률 이면에는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수도 있는 복잡한 퍼즐들이 막 얽혀 있습니다. 와, 7%라는 그 고배당의 유혹에 당장 매수 버튼을 누르고 싶으셨던 구독자 여러분이 계시다면 오늘 저희 분석을 정말 끝까지 들으셔야겠습니다. 화려한 숫자 이면에 진짜 리스크와 펀더멘탈을 낱낱이 해부해 볼 텐데요. 네, 아주 꼼꼼히 봐야죠. 현명한 투자 판단을 내리려면 우선 이 기업이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 비즈니스 구조부터 이해를 해야겠죠. 앞서 그 은행권에서 거절당하는 비우량, 즉 논프라임 고객들을 상대한다고 하셨는데 보수적인 대출과 비우량 고객이라는 조합 자체가 좀 너무 모순적으로 들리거든요. 어떻게 이런 엄청난 수익을 내는 건가요? 그 모순을 극복하는 핵심 무기가 바로 압도적인 데이터와 오프라인 지점 네트워크의 결합입니다. 데이터와 오프라인 지점이요? 네, 현재 미국 성인 중에 무려 1억 명 정도가 그 전통적인 시중은행에 깐깐한 문턱을 넘기 힘든 비우량 신용 등급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원맨 홀딩스 잉크, OMF는 지난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바로 이 비우량 고객들이 언제 대출을 받고 또 어떤 상황에서 연체를 하며 또 어떻게 빚을 갚아나가는지에 대한 모든 행동 데이터를 축적해 왔습니다. 아, 30년치 데이터면 진짜 어마어마하겠네요. 그렇죠. 이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후발주자는 감히 넘볼 수 없는 거대한 진입장벽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 전국 1,300여 개의 오프라인 지점이 더해집니다. 잠깐만요. 아니 2026년 같이 모든 게 다 디지털로 스마트폰 안에서 해결되는 시대에 오프라인 지점이 1,300개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1,300개요. 엄청난 임대료에 인건비까지 생각하면 그건 오히려 수익성을 갉아먹는 비용 낭비 아닌가요? 그냥 앱 하나 잘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아하, 그렇게 생각하기 아주 쉬운데요. 여기서 이 회사의 영리한 전략이 나옵니다. 이들의 지점은 그 뉴욕 맨하튼 한복판에 있는 은행들의 화려한 1층 코너 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아, 그럼 어디에 있는 거죠? 주로 외곽의 쇼핑센터나 임대료가 아주 저렴한 B급 상가 건물 2층 같은 곳에 눈에 잘 띄지 않게 자리 잡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지점들이 단순한 창고가 아니라 지역 밀착형 소규모 콜센터이자 강력한 관계 형성의 장으로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관계 형성의 장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길래요? 지점장들의 평균 근속 연수가 무려 14년입니다. 와, 14년이요? 한 동네에 엄청 오래 있는 거네요. 맞아요. 이 사람들은 동네 상권과 고객들의 개인적인 상황을 훤히 꿰뚫고 있죠. 대출에 승인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고객이 직장을 잃었는지 아니면 자동차가 고장나서 급전이 필요한지 이런 걸 다 파악합니다. 오, 거의 동네 이웃 수준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초기 연체가 발생하면 본사에 차가운 자동응답 시스템이 전화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점 직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독촉도 하고 상환계획 재조정도 담당합니다. 아, 직원이 직접이요? 네.
심지어 직원들의 급여와 인센티브 체계 자체가 단순히 대출 판매 실적뿐만 아니라 자신이 관리하는 고객들의 연체율 방어에 아주 직접적으로 연동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시스템으로만 걸러내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밀착 관리를 통해서 부실을 막는다는 거군요. 은행의 편리함을 포기하는 대신 아주 깐깐한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를 들이대는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게 핵심이죠. 그런데 최근 자료를 보니까 기존의 개인 신용대출만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엄청나게 확장하고 있던데요. 네, 그 부분이 바로 원메인 홀딩즈 잉크, OMF의 새로운 성장 엔진입니다. 이들은 기존 개인 대출 시장을 넘어서 자동차 대출과 신용카드 시장으로 포트폴리오를 아주 공격적이면서도 영리하게 다각화하고 있어요. 오, 자동차랑 신용카드요? 네, 자동차 대출은 이미 28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고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미국의 거대 자동차 금융사인 엘리 파이낸셜과의 파트너십입니다. 신용카드 사업 역시 되게 빠르게 성장해서 현재 110만 개의 계좌를 확보했고 9억 3,600만 달러 규모로 커졌죠. 엘리 파이낸셜이라면 자동차 대출 업계의 공용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왜 파트너십을 맺은 거죠? 그래서 이게 원메인 홀딩즈 잉크 OMF 주가에는 무슨 의미죠? 엄청난 마케팅 비용 절감과 고객 확보 파이프라인을 의미합니다. 그 엘리 파이낸셜에는 매일 수많은 대출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네, 그렇겠죠. 하지만 그중에는 신용도가 좀 낮아서 엘리의 자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고객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과거 같으면 그냥 거절하고 버렸을 그 고객들의 데이터를 엘리가 파트너산 원메인 홀딩즈 잉크 OMF로 넘겨주는 거예요. 아, 버리는 데이터를 받아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즉 막대한 광고비를 써지 않고도 비유량 고객의 리드를 아주 공짜로 쓸어 담는 겁니다. 주가 측면에서 이건 엄청난 락인 효과, 즉 고객을 생태계 안에 딱 묶어두는 다중상품 플랫폼으로의 진화를 뜻하죠. 와, 쉽게 말해서 버려지는 이삭을 주어서 아주 알짜배기 땅을 굽는 거네요. 하하, 네,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그런데 비효량 고객들에게 자동차 대출도 해주고 신용카드도 막 발급해주다 보면 결국 부실 폭탄을 떠안게 되는 거 아닌가요? 아까 보수적인 대출이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심사 기준이 얼마나 깐깐하길래요? 진짜 매우 집요할 정도로 보수적입니다. 이들은 어떤 상품을 팔던 대출 건당 최소 20%의 자기 자본 이익률, 즉 ROE가 나오지 않으면 아예 취급을 안 합니다. 최소 20%요? 와, 기준이 진짜 높네요. 더 무서운 건 2022년부터 도입한 스트레스 오버레이라는 시스템이에요. 일종의 초과 위험 가정 시스템인데 대출 심사를 할 때 자체 예측 모델이 내놓은 그 예상 손실치에 기계적으로 30%의 가산치를 확 덧붙여버리는 방식이죠. 아, 스트레스 오버레이요. 용어가 좀 어려운데 구독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만약 주말 여행을 가는데 일기예보에서 비 올 확률이 5%라고 한다고 치죠. 평범한 사람이라면 혹시 몰라 우산 하나 정도 챙기겠지만 이 회사는 우산뿐만 아니라 비옷에 구명조끼, 조명탄까지 챙기는 거네요. 즉, 비 올 확률은 5%지만 우리는 폭우가 쏟아져서 홍수가 날 확률 6.5%에 맞춰서 짐을 싼다.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다는 거죠.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딱 그거예요. 당장 내일 가벼운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고 아예 가정을 해버리고 그 가혹한 조건에서도 무조건 20%의 수익이 남을 수 있도록 대출 금리를 아주 높게 부과하거나 한도를 팍 깎아버리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렇게 아주 깐깐한 필터를 거친 대출들만 살아남으니까 그 폭발적인 수익이 날아오는 것이죠. 우산에 구명조끼까지 챙겨서 대출을 내진다니 확실히 보수적인 건 알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이들의 가혹할 정도의 심사 기준을 이야기했는데요. 그렇게 많은 대출을 다 거절하고 깐깐하게 굴면 오히려 회사 전체의 이익은 줄어들어야 정상 아닌가요? 지난번이랑 비교하면 어떤 게 달라진 건가요? 개선된 지표랑 악화된 지표를 같이 짚어주세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직전 분기인 2025년 3분기와 4분기의 재무 지표를 딱 비교해보면 그 보수적인 접근이 오히려 어떻게 수익으로 연결됐는지 또 어떤 한계를 노출했는지 그 명암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오, 궁금하네요. 먼저 긍정적인 개선된 지표부터 볼까요? 4분기 EPS가 1.72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64%나 급증했습니다. 64%요?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네, 무엇보다 시장을 놀라게 한 건 자본 배분, 즉 주주 환원 정책입니다. 분기 배당금을 주당 1.05달러로 훅 인상했고요. 무려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3천억 원 규모의 새로운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승인받았어요. 이미 4분기에만 120만 주를 시장에서 사들였습니다.
와, 이익이 60% 넘게 뛰고 7%대 배당금도 모자라서 10억 달러어치 자사주를 매입한다고요? 진짜 엄청난 현금 창출력이네요. 이 정도면 당장 매수 버튼 눌러야 하는 거 아닌가요? 원메인 홀딩즈 잉크, OMF, 주가에 엄청난 호재잖아요. 아, 흥분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여기서 냉정해지셔야 합니다. 아, 제가 너무 흥분했나요? 네, 이렇게 현금을 주주들에게 막 퍼줄 여력이 있다면 대체 왜 공매도 세력이 5% 넘게 붙어 있는 건지 생각해 봐야죠. 악화된 지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4분기 실적에서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겁니까? 기업의 신용 건전성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 중에 순상각률, NCO라는 수치를 유심히 봐야 합니다. NCO는 쉽게 말해 결국 받지 못하고 떼인 돈의 비율이거든요. 네, 떼인 돈. 이 수치가 3분기에는 6.67%로 안정적인 하락세를 보였는데 4분기 들어서 7.56%로 꽤 크게 반등했습니다. 30일 이상 연체율도 5.65%까지 올랐고요. 잠깐만요. 구명조끼까지 입히면서 철저하게 심사한다면서 연체율과 떼이는 돈이 왜 다시 튀어오른 거죠? 방어 시스템이 뭐 고장이라도 난 건가요? 시스템의 고장이라기보다는 그들이 선택한 사업 모델의 좀 구조적인 특징 때문입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뭔가요? 첫째는 연말연시 소비가 확 집중되는 4분기 특유의 계절적 요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둘째 이유는 우리가 앞서 새로운 성장 엔진이라고 엄청 칭찬했던 신용카드 포트폴리오의 확대 때문이죠. 아, 신용카드가 문제였나요? 네, 신용카드는 이른바 시즈닝이라는 아주 독특한 주기를 거치거든요. 시즈닝이요? 고기에 양념 칠 때 쓰는 그 시즈닝인가요? 금융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이는 거죠? 하하, 양념은 아니고요.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고객의 심리적, 재무적 사이클을 의미합니다. 차은의 카드를 딱 발급받으면 한도가 넉넉하니까 허니문 기간처럼 신나게 소비를 합니다. 당장 연체도 없죠. 그렇죠. 처음엔 다 좋죠. 하지만 한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지나면 비우량 고객들은 점차 한도 끝까지 돈을 끌어쓰게 되고요. 결국 누적된 높은 이자에 짓눌려서 최소 결제 금액조차 내지 못하는 한계 상황에 딱 부딪히게 됩니다. 달콤했던 허니문이 끝나고 연체율이 급증하는 이 숙성 기간을 시즈닝이라고 부릅니다. 아하, 숙성기간. 네. 신용카드 사업의 비중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이 시즈닝 기간에 진입한 계좌들이 많아지면서 전체 부실률을 살짝 끌어올린 것이죠. 아, 구조적으로 연체율이 튈 수밖에 없는 시기가 도래했다는 뜻이군요. 그렇다면 경영직은 올해나 내년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있나요? NCO 가이던스를 어떻게 제시했죠? 경영진은 2026년 연간 NCO 가이던스를 7.4%에서 7.9%로 제시했습니다. 7%대 후반이면 부실률이 결코 낮아지는 게 아니네요. 여전히 꽤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는 건데 앞으로의 경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모양이에요? 맞습니다. 경영진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쉽게 꺾이지 않고 되게 끈적하게 유지되며 노동시장도 서서히 둔화되는 매크로 경제 악재들을 완전 기본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아주 보수적이고 방어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구독자 여러분, 만약 배당 수익을 목적으로 원메인 홀딩스 잉크, OMF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지금부터 이어질 이야기에 정말 집중하셔야 합니다. 거시경제가 안 좋은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주가가 12%나 급락하고 공매도가 몰리는 진짜 이유는 실적 숫자가 아니라 외부에 있잖아요. 네, 날카로우십니다. 오프닝에서 살짝 언급하셨던 소송 리스크 말입니다. 도대체 검찰이 왜 나선 건가요? 이게 기업의 평판과 직결되는 아주 치명적인 리스크입니다. 최근 뉴욕주 검찰총정 레티시아 제임스가 주도하고 무려 12개 주가 합세해서 원메인 홀딩스 잉크, OMF를 상대로 대규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와, 12개 주가 합세했다고요? 스케일이 크네요. 네, 소장의 핵심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취약한 비우량 소비자들을 기만해서 숨겨진 수수료를 부과했다는 것. 숨겨진 수수료요? 네. 그리고 둘째, 고객이 명시적으로 원하지 않았거나 사실상 불필요한 보험 상품 같은 부가 서비스들을 몰래 끼워 팔았다는 겁니다. 검찰 측은 이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적게는 수백 달러에서 많게는 수천 달러의 그 예상치 못한 비용을 막 떠안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숨겨진 수수료에 끼어 팔기라니 어이번 그들이 자랑하던 그 20%의 높은 자기자본 이익률을 결국 고객을 쥐어짜서 만들어낸 착시일 수도 있다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낳게 하네요. 네, 그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죠. 만약 법원이 진짜 철퇴를 내려서 이 관행을 막아버리면 그들의 높은 마진율이 그냥 통째로 날아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대출을 받은 고객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그래서 온라인 커뮤니티인 레딧의 그 비청산 커뮤니티를 들여다봤는데요. 고객들의 아주 생생하고 뼈아픈 경험담들이 막 쏟아집니다. 분위기가 안 좋나 보군요. 네, 한 고객은 무려 17.3%에 달하는 살인적인 이자율을 언급하면서 이 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건 내 인생 최악의 재정적 실수였다고 혹평을 했어요. 17.3%요? 진짜 살인적이네요. 더 심각한 건 시스템 문제입니다. 대출금을 제때 다 갚았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의 그 전산 처리 지연 때문에 끊임없이 연체 독촉 전화를 받았다고 분통을 터뜨리는 사례가 수두룩합니다. 아까 그 1,300개 지점망을 통한 밀착 관리가 고객 입장에서는 그냥 끝나지 않는 괴롭힘으로 느껴진 거죠. 밀착 관리가 아니라 밀착 괴롭힘이 된 거네요. 네, 물론 다른 모든 은행이 외면할 때 내게 둘을 빌려줘서 위기를 넘겼다는 식의 일부 긍정적인 평가도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고객들이 느끼는 피로도와 불만이 상당히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7%대의 이자율에 끊임없는 독촉 전화라. 상상만 해도 진짜 숨이 턱 막히네요. 고객 충성도나 평판 유지 측면에서는 분명히 붉은 불이 켜진 것 같습니다. 소송이나 고금리 논란 같은 이슈들이 심각해 보이는데요. 월가의 똑똑한 애널리스트들도 이걸 보고 가만히 있진 않았을 텐데요. 네, 월가의 시선 역시 완벽하게 반으로 쪼개졌습니다. 우선 부정적인 쪽을 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끈적한 인플레이션과 거시 경제 불확실성을 이유로 목표 주가를 74달러에서 66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꽤 많이 내렸네요. 네, JP 모건은 한술 더 떠서 아예 비중 축소, 즉 매도 의견과 함께 63달러라는 가장 비관적인 목표가를 제시했어요. 비우량 차입자들의 재무적 체력이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죠. 매도 리포트까지 나왔군요. 그럼 긍정적인 쪽은요? 반면에 긍정적인 쪽도 만만치 않습니다. TD코에는 80달러, RBC는 73달러를 유지하면서 자동차와 신용카드로의 포트폴리오 다각화, 그리고 그 막강한 배당 수익률에 여전히 높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현재 5.21%에 달하는 공매도 비율은 이 양측의 팽팽한 줄다리기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지표인 셈이죠. 자, 그럼 정리해보죠. 뉴욕주를 포함한 13개 주의 거대한 소송 압박, 카드값 한도에 다다라 허덕이는 비유량 고객들, 그리고 5%가 넘는 공매도 공격까지. 그래서 이게 원메인 홀딩스 잉크, OMF 주가에는 궁극적으로 무슨 의미죠? 당장 망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확률은 극히 낮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확신하시는 이유가 뭐죠? 바로 이 회사가 영원을 갈아 넣어 구축해둔 요새화된 대차대조표, 즉 포틀스 밸런스 시트 때문입니다. 유세화된 대차대조표? 아까 비올 확률 5%에 구명좋게 챙긴다는 그 극단적인 보수주의가 자본 조달에도 적용된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대출을 내줄 때만 깜깜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금고를 채울 때도 극단의 생존주의를 따릅니다. 이들은 무려 14개 은행 연합으로부터 70억 달러, 우리 돈 약 9조 원이 넘는 막대한 유동성 약정을 이미 다 확보해 두었어요. 9조 원이요? 어마어마하네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 내일 당장 글로벌 금융위기가 빵 터져서 시장의 자금줄이 100%딱 끊긴다고 해도 회사가 보유한 현금과 이 약정만으로 무려 2년 동안 아무런 외부 차입 없이 직원들 월급 다 주고 정상적인 대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년치 유동성이요? 보통 기업들은 길어야 한 6개월치 여유 자금만 더도 건전하다고 하는데 2년치를 쌓아뒀다는 건 단순한 비상금이 아니라 완전한 둠스데이 벙커, 그러니까 지구 종말 대피소를 지어놨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거기에 한술 더 뜨는 무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최근에 3억 5,500만 달러 규모로 발행한 자산유동화 증권, 즉 ABS입니다. ABS요? 네. 이들은 단순히 채권을 발행한 게 아니라 자신들이 내준 그 대출 채권들을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아주 투명하게 묶어서 S&P 글로벌로부터 AAA 최고 등급을 받아냈습니다. 잠깐만요. 비우량 고객들의 그 위험한 대출을 묶었는데 어떻게 미국 국제 수준의 안정성을 의미하는 AAA 등급이 나오죠? 블록체인이 무슨 마법이라도 부린 건가요? 하하, 마법이 아니라 투명성의 승리죠. 블록체인을 통해서 투자자들이 대출 채권 하나하나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위변조 없이 들여다볼 수 있게 쫙 만들었습니다. 다 공개해버린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과 신용평가사들이 이 회사의 30년치 데이터 예측 모델과 채권 관리 능력을 완전히 신뢰하게 된 겁니다. 경영진의 철학은 확고해요. 위기 때 마진율을 몇 퍼센트 더 높이는 것보다 이자 비용을 조금 더 내더라도 절대 망하지 않는 그 압도적인 생존력을 갖추는 것이 최우선이다 이거죠. 와, 진짜 지독하네요. 왜 소송으로 인한 단기적인 규제 리스크나 벌금이 주가를 흔들 수는 있겠지만 이 회사의 뼈대 자체를 무너뜨리기는 매우 어렵다는 게 숫자로 증명되는 팩트입니다. 자, 이제 머릿속이 좀 명확해지네요. 오늘 분석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원메인 홀딩스 잉크, OMF는 지난 30년간 쌓아온 비우량 고객 데이터와 1,300개의 미니 콜센터 같은 지점망을 통해 막대한 자본을 창출하는 현금 제조기입니다. 엘리파이낸셜이 넘겨주는 고객들을 스폰지처럼 쫙 흡수하면서 자동차와 신용카드로 사업을 넓혔고 그 결과 주주들에게 7%에 달하는 배당금과 10억 달러의 자사주내입이라는 아주 달콤한 과실을 안겨주고 있죠. 네, 하지만 동시에 인플레이션의 타격을 가장 먼저 받는 취약계층을 상대로 수익을 낸다는 근본적인 취약성을 당연히 안고 있습니다. 13개 주의 소송 압박과 숨겨진 수수료 논란, 또 7.5%를 넘어가는 높은 상각률, 그리고 매크로 경제의 불확실성을 항상 짊어지고 가야 하는 양날의 검과 같은 기업인 셈이죠. 네, 맞습니다. 오늘 이 깊은 분석을 들으면서 제 머릿속에는 지워지지 않는 도벌적인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들의 극한의 스트레스 오버레이와 2년을 거뜬히 버티는 둠스데이 벙커 같은 대차대조표가 정말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보이거든요. 네, 수치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만약 정말 진정한 의미의 깊고 긴 경기 침체가 닥쳐서 이들의 주 고객층인 비우량 소비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대규모로 와르르 무너진다면 어떨까요? 과연 그 철벽 같은 요새가 쏟아지는 부도의 쓰나미를 끝까지 막아낼 수 있을까요? 고수익의 이면에 있는 규제당국의 날카로운 칼날과 기업의 그 압도적인 자본 방어력 사이에서 이 비즈니스 모델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에 대해 우리 모두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본주의의 차가운 현실을 보여주는 동시에 역설적으로 시중은행에서 소외된 계층에게 신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이죠. 리스크 관리와 매크로 경제의 중력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는 참으로 생각해볼 거리가 많은 분석이었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은 원메인 홀딩스 잉크, OMF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심층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